우리가 이 친구랑 만나지 않은 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혼자만 동생이 오빠라지를 하셨어요.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조카 2명에게 돈을 보내서 목포에 집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조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손 의원의 남동생. 누나가 내 아들에게 집을 사줄 리 없다. 이건 차명 투자다. 이렇게 누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고, 반면에 그 집 사준 그 조카와 그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조카의 어머니죠,는 손 의원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보살펴왔다면서 또 손 의원 편을 듭니다. 언론들은 요즘 요 며칠 보면 자신들의 보도 방향에 맞는 인터뷰만 딱딱 골라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가 맞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조카 2명에게 집을 줬는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카는 창성장이라는 그 숙소에 집은 3분의 1을 사준 그 조카죠? 네, 맞습니다. 지금 6남매거든요. 네. 손혜원 의원의 가족이. 위에 오빠가 3명 있고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 조카는 오빠의 자녀고요.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창성장과 관련해서 조카는 남동생의 그 남동생과는 오랫동안 교류를 안 해왔었고. 손혜원 의원 측 주장으로는 그 창성장과 관련해서 지분을 3등분해서 지금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카가? 그거는 남동생이 그걸 빼앗지 못하도록 공동 명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셨지만 이제 손 의원은 또 2조카에게 사줬는데 왜 유독 이 조카에 사줬다는 것만 못 믿느냐? 그 조카의 아빠가 못 믿느냐? 내 동생인데 이런 입장이에요. 남동생 입장부터 볼까요? 남동생 입장은 여러 언론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 또 SBS 처음 보도에서도 보면 난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차명으로 산 거다. 네, 맞습니다. 저 남동생이 한 인터넷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선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부터 보면 전혀 모른다. 내 아들이 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SBS와의 인터뷰 같고요. 아들명이 저거는 아들이 유주택자가 되니까. 저것은 화면에 나가는 거는 SBS와의 인터뷰입니다. 아들명의 건물이 생기면서 아들이 훗날 주택 청약작용에서 불리해질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고요. 이제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주인이라면, 정말 우리 아들이 진짜 주인이라면 우리 아들이 세금도 다 내고 등기권리증도 갖고 있을 테고, 그 창성장을 운영하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금도 들어왔을 테고, 뭐 이런 게 다 내 아들이 돼야 될 텐데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 자, 우선 증여세도 손혜원 의원이 보내줬다. 취득세는 뭐 전혀 말 수 없는 목포에나 세무사가 냈다고 하더라. 등기권리증 갖고 있지 않다. 뭐 거기에 수리비며 뭐 리모델링비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이거 전혀 우리 아는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알 바 아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조카, 그러니까 그 창성장의 3분의 1 가지고 있는 이 조카도 나도 잘 모른다. 그냥 집안에서 SBS가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고모가 사줬는데 나 잘 몰라요. 난 뭐 명의만 빌려준 거다.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그냥 이런 식의 인터뷰가 나와서 이것만 보면 전혀 이제 잘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창성장 명의가 등기가 됐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조카와 그 조카의 어머니는 또 입장을 좀 다소 바꿔서 그때 카메라가 갑자기 와서 얼떨결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또 그렇게 뭐 이야기할 이렇게 수도 하고요. 있죠. 근데 이제 7천만 원인가 되잖아요. 고모죠. 그러니까 손 의원이 보내준 돈이. 그다음에 증여세 따로 내주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차명 거래를 무슨 이렇게 하냐. 다 뭐 나 조카한테 사준다고 막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차명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의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증여세까지 다 내주면서 차명 거래하는 거는 조금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손 의원이 스스로가 내가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걸 차명 거래라고 과연 볼 수가 있는가? 이거는 뭐 만약 이렇게 하고 하고 어쨌든 등기는 조카 이름으로 돼 있고 네. 네, 막 여기저기 내가 조카 사줬어 말도 하고 다녔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팔거나 법적 문제가 생겨서 손 의원이 정말 차명이라면 자기 걸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조카가 만약에 이럴 일은 뭐 없겠지만 네, 네.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네. 조카가 만약에 그거 고모가 나 사줬는데 이렇게 하면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줍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네. 차명으로 사실 우리가 뭐 명의신탁 지금 네. 이 얘기잖아요. 명의신탁인 거를 막 다툴 때 보통은 이제 이 사안에서라면은 손혜원 의원 측이 이거 사실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돌려줘. 되겠죠. 네. 막 이럴 때 보통은 실제 주인이라면은 아까 실제 주인이 할 만한 행동,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것도 실제 주인이 낸단 말이에요. 네. 명의신탁을 해도 실제 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또 이 증여세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과 누가 관련해서. 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또 지금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보면, 제가 듣기로는 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란 듯이 이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이 조카 거라고 했는데 네, 조카 거지 맞아요. 이 사람 것 뻔히 알면서도 조카 거라고 해버린다던데요? 네, 법원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네. 다 조카 명의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증여세도 사실 이렇게 돈이 왔지만 어쨌든 이 증여를 받은 조카가 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세금도 아마 조카가 계속 내겠죠. 조카 이름으로.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이 봐서는 이거는 조카 누가 거다? 봐도 네. 명의신탁이 아니, 그럼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너무 네. 상식적인 건데요. 네. 왜냐하면 차명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명의로 만들지 이렇게 세 명의 명의로 만들면 아주 골치 아파지잖아요. 또 지분을 세 개로 나눠놨죠. 그렇죠. 이걸 네. 세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세 명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이걸 집을 팔거나 매각을 하거나 뭐 할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차명으로 위탁을 명의신탁 한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손혜원 의원이 어제 동생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동생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상한 거 저는 네. 소영이가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으면서 왜 창성장 갖고만 차명이라고 이렇게들 의심을 하죠?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자기 와이프 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럼 내 아들이 3분의 1의 주인이라면 다른 2명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거를 손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하자라고 한 거고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걔가 제 편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동생이 제정신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손혜원 의원 회사에 이제 그 이혼한 동생의 전 올케. 올케죠. 네, 전 올케죠. 동생의 부인이 와서 일했었는데 그 동생이 그 회사를 자기 거다 하면서 도박 자금을 빌려서 써버려서 혹시나 조카 거 해주면 또 그것도 어떻게 잡히고 돈 빌려가 버릴까 봐 3명으로 집은 나눠서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식한테 고모가 내 누나가 집을 너 사라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설사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으면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가져버리면 되잖아요. 슬쩍. 근데 내 거 아니다, 내 자식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조카한테 물려준 돈 같으면은 내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내 아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갖는 게 맞지. 아니 또는 아들 것도 내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게 차명이다. 내 아들은 알지도 못했다. 내 아들 거 거짓이다. 아니다. 누나께 틀림없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깊은 가족사를 제가 다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하고 맞지 않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년 동안 안 만났다고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20년 동안 가족과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다, 뭐 얼굴도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멀어진 계기에 대해서 지금 손혜원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손혜원 의원의 오빠
인 사람도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볼 건데요. 네. 네, 이제 뭐 도박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 손혜원 의원의 이 남동생, 지금 이 문제가 된 창성장을 받은 조카의 아버지죠? 아버지, 네. 아버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종교를 또 이제 끄집어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뭐 둘째 형과 본인만 네. 빼고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네.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본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다. 아, 그 아니면은 나만 약간 차별받았다. 그렇죠.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네. 좀 가족끼리 멀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개신교의 교인이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를 했고요. 마포로 오면서 백주년 기념교회에 지금 교인이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큰오빠가 여호와의 증인이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큰오빠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동생 얘기는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친구랑 만나지 않은 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혼자만 동생이 오빠라지를 하셨어요. 4년 동안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면서 돈을 넣고 하는 일을 제가 알고 있었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각은 우리 어머니조차도 감옥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 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누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한테 돈을 줘야지 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고요. 누나가 손혜원이라는 가족 증명서를 내면서 특히 제 지지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아마 도박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갈등이 아주 심하다는 건 알 수 있고요. 네.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네, 임 변호사 이야기하신 손 변호사의 오빠의 입장, 손의원의 이 오빠의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남동생은 선을 넘어서 손혜원 의원을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네, 뭐 누나 편을 여동생 손 의원 편을 들고 있고요. 반면에 남동생은 도박 때문이 아니라 재산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그 오빠, 그 손혜원 의원의 오빠는 네. 아니다. 남동생의 전처는 남동생 때문에 아예 오빠의 입장이군요, 다시. 네, 네. 입장 버렸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은 서류상 이혼했다 얘기했다는 거고, 네. 손혜원 의원의 오빠는 그렇지 않다. 워낙 그 자기 남동생이 결혼 생활 반 이상을 교도소에 있으면서 가정이 깨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저것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남동생의 전처가 2005년에 서류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인터뷰를 하신 손혜원 의원의 오빠라는 분은 저 최근 10년 중에 7년 동안 이 징역을 살면서 가정이 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서류상 이혼을 우선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뭔가 또 완전히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네. 이런 징역을 사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실제로 부부가 헤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류상 이혼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혼이에요. 네, 그거 자체가 법률상 이혼입니다. 네. 남동생은 또 그러니까 자신의 전 부인에게, 그러니까 손의원의 올케에게 손의원이 지원해 준 것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일해서 받은 돈이다 이래요. 네. 뭐 그 누구 뭐 주장이 어디를 맞는지 뭐 가가지고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서울역 안에 나전칠기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다는 네. 거예요. 일을 했는데 지금 오빠 주장으로는 거기서 다 월급도 받았고 250만 원씩 그 조카의 기숙 학원비까지도 대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동생의 주장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남동생이 이제 도박 때문에 사채빚을 많이 져서 사채업자들이 그 매장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누나하고 동생은 부인은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누나하고 동생은 가족관계에 같이 묶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매장이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채업자들이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 부인한테 찾아가서 네. 이 진짜 관계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매장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오빠의 설명입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 전 부인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교사였는데 학교 관두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모가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 전에도 저희한테 달달이 생활비를 대줘서 몇 년 동안 또 애하고 먹고 살고 사실 그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먹여 살리신 거예요. 조카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고모가 우리의 학비도 대주시고 학원비도 대주고 사실 재수할 때도 정말 한 달 그 재수 수강료가 250만 원 기숙학원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대주고. 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외국 나가실 때 언젠가 한번 저를 데리고 나가신 적도 있어요. 저한테 따로 봉투 주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다른 여러 의혹들, 뭐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요. 이 문제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보면 손 의원의 남동생이 누가 봐도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적대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정 언론에서는 남동생의 이야기만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그 부분만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보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선정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어떤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들을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라든가 차명거래에 관한 것,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 자신들이 내기 위해서는 남동생의 주장을 더 중시해서 채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론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양쪽의 주장을 같이 보도를 하던가 아니면 가족의 이런 이제 가족사까지 다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면 네. 남동생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인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배경을 다 설명한 다음에 네. 남동생의 이야기를 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한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